야, 네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내 지갑에서 돈을 훔쳐간 손주를 혼내려던 순간 손주 가방에서 나온 쪽지를 보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야, 내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제발 좀 신경 끄세요. 지훈아, 할머니가 뭘 잘못했는가? 할머니, 저 바빠서 먼저 갈게요. 아침 먹을 시간 없으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쿵 하고 닫히는 문소리에 순옥은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손주 뒷모습이라도 보려고 따라 나가려는데 문이 닫히면서 탁자 위에서 뭔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돌아보니 어제 저녁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받은 몇 장의 5만 원권 지폐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순옥은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다. 내 돈 이게 어떻게? 분명 어젯밤 장롱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고이 넣어두었던 돈이었다. 시장에서 땀 흘려 벌고 아끼고 아껴 모아둔 그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돈이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순옥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가 가져간 것인가? 아니, 설마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손주가 그럴 리 없다고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어제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그 눈빛, 그 순수한 미소. 언제부터 그것들이 사라져 버렸을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손주가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평생을 남에게 베풀며 살아왔던 순옥에게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다. 돈보다도 손주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아픔이 더 컸다. 그녀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일한 혈육에게 마저 버림받고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더 큰 상처를 입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던 어느 날 낡은 단칸방에는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선 이는 바로 할머니 순옥이었다. 이른이 훌쩍 넘은 순옥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평생을 고단하게 살아온 터라 그녀의 등은 이미 활처럼 휘어 있었다. 굽은 허리에도 불구하고 꼿꼿이 걸으려 애쓰는 모습은 순옥 할머니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손에 들린 것은 시장에서 겨우 얻어온 시든 나물 몇 줄기와 낡은 비닐봉투에 담긴 두부 한 모가 전부였다. 그녀는 한 발 한 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다. 좁고 어두운 부엌에서 그녀는 시든 나무를 정성껏 손질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굽어져 있었지만 움직임은 여전히 섬세했다. 세월이 빼앗아간 것은 많지만 손맛만큼은 아직도 살아있었다. 그녀가 나무를 손질할 때마다 나는 칙칙하는 소리는 오랜 세월 시장에서 얻은 숙련의 증거였다. 손가락 끝으로 나물의 질감을 구분하고 가장 맛있을 때의 간을 맞추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 아닌 손끝에 담겨 있었다. 순옥은 때때로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려 바라봤다. 그 손들은 수십 년을 남을 위해 움직여온 손이었다. 자식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 움직여온 그 손들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순옥은 그런 생각에 자주 빠져들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그 생각을 바로 추스르고 다시 일에 집중했다. 누군가는 따뜻한 밥상을 필요로 하니까, 누군가는 자신의 정성이 필요하니까. 그때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목소리에 그녀의 움직임이 순간 멈췄다. 할머니의 유일한 혈육이자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손주 지훈의 목소리였다. 지훈은 벌써 20살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아직도 철없는 행동으로 순옥의 마음을 졸이게 했다. 야, 내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제발 좀 신경 끄세요. 순옥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지우는 평소에도 투박하고 무뚝뚝한 말투로 일관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듯한 말을 한 적은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내려치는 듯한 통증이었다. 지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할머니에게 채찍같이 내려쳤다. 그것은 단순히 반항하는 청년의 말이 아니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혐오와 경멸이 담겨 있었고 할머니는 그것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위해주던 손주로부터 받는 그 말들은 차라리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다. 지훈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마치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처럼 느껴졌다. 그 불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할머니에 대한 지훈의 싸늘한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했다. 순옥은 부엌에서의 작업을 멈추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손에 들려있던 나물도 무겁게 느껴졌다. 지훈은 늘 세상 모든 불행은 자신에게만 찾아오는 듯한 표정으로 항상 모든 것을 비관하며 살았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밤늦게까지 떠들썩하게 노는 것이 일상이었고 집에서는 순옥의 잔소리를 피해 늘 방문을 걸어 잠갔다. 순옥은 그런 손주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달리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때때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전부였다. 순옥은 지훈의 반항기가 언젠가 지나갈 것이라고 믿었다. 모든 청년은 반항기를 겪고 성숙해지는 법이니까.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밥상을 따뜻하게 차리고 그 밥상이 버려지더라도 한마디 투덜거리지 않았다. 그것이 할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지훈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다. 집에 들어오면 인사도 없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거나 아예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섞여 나오기도 했다. 순옥은 지훈이 혹시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곤 했다. 그날 밤 순옥은 잠든 지훈의 방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핸드폰 불빛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푸른 불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깜빡거렸다. 지훈은 밤이 깊어질수록 휴대폰을 더 오래 들었다.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할머니와 대화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 같았다. 젊은 시절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순옥에게 지훈은 유일한 혈육이자 삶의 희망이었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 아이가 할머니를 처음 할머니라고 부르던 그날의 감동.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듯했다. 지훈을 바라보는 순옥의 시선에는 사랑만 있었다. 그러나 지훈을 바라보는 지훈의 시선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질문이 순옥을 가장 힘들게 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진 세월의 흔적과 함께 슬픔과 걱정으로 얼룩진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잠든 손주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나이 많은 할머니가 밤중에 벽에 등을 대고 앉아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모습이었다. 지훈아, 할머니가 뭘 잘못했는가? 그녀의 중얼거림이 낡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자책이기도 했고 질문이기도 했고 무언의 울음이기도 했다. 이 낡은 집, 그리고
이 낡은 삶 속에서 자신은 과연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할머니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자신을 필요로 해주는 사람이 유일하게 남은 그 손주가 바로 자신을 버리려고 하기 때문이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어두운 천장을 향해 떠 있었다. 밤은 깊어만 가고 그녀의 마음속 절망도 함께 깊어져만 갔다. 그 밤 순옥은 새벽까지 깨어 있었다. 손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 차가운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며. 하지만 그 생각들은 모두 불필요해 보였다. 지우는 자신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순옥은 모르고 있었다. 그 모든 무시와 경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지훈의 냉담한 말 뒤에 얼마나 큰 고통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할머니를 지켜내고 싶었던 손주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는지를 말이다. 하지만 지금 순옥에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손주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낡은 집의 밤은 더욱 길어지고 할머니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늘 그랬듯 새벽 일찍 일어나 지훈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영양가 있는 밥을 정성껏 준비하고 여러 종류의 반찬을 한꺼번에 챙겼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낡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새벽 4시, 순옥이 일어났을 때 지우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방에서 새어나오는 스마트폰의 파란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아이는 밤새 깨어 있었던 것 같았다. 순옥은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일단 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지만 아침밥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아침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순옥은 가스불 앞에서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떨렸다. 어젯밤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자꾸자꾸 자신의 마음을 집어먹었다.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그 말이 자꾸만 자신의 귀에 맴돌았다. 그 말 속에는 존경도 사랑도 감사도 없었다. 오로지 경멸만 있었다. 자신의 손주가 자신을 경멸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순옥은 이제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음식 준비를 멈추지 않았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움직였다. 어쩌면 이번 아침밥이 지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 때문이었다. 밥이 지어질 때마다 나는 푸른 연기. 그 연기 속에서 순옥은 수십 년을 살아왔다. 자식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그녀의 손은 항상 움직였고 그녀의 마음도 항상 함께 움직였다. 어젯밤 일은 애써 잊으려 하며 혹시나 지훈의 기분이 나아질까 싶어 평소보다 더욱 정성껏 반찬들을 차렸다. 반찬 하나하나에 그녀는 기도를 담았다. 지훈아, 이 반찬을 먹고 마음이 부드러워져라. 지훈아,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이 밥을 통해 느껴라. 지훈아, 제발 할머니를 봐줘. 할머니는 너를 사랑할 자격이 있어. 그러나 그런 기도들이 하늘에 닿을 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지훈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밥은 뜨겁게 준비되었고 반찬들은 정갈하게 놓여졌다. 순옥은 작은 상 위에 모든 것을 정렬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녀는 상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지훈이가 좋아할까?
오죽해서 80이 넘은 할머니가 밥상 앞에서 이리저리 서성이면서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처절한지 순옥은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지우는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된장찌개를 한 번 더 떠서 뚝배기에 담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밥상 위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연기. 그것이 순옥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자, 준비 다 했으니 지훈아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순옥은 밥상 앞에 앉아 기다렸다. 손을 모아 기도했다. 종교가 없는 순옥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 더 높은 곳에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시간이 흘렀다. 60, 70, 80. 지우는 일어나지 않았다. 밥은 식어가고 된장찌개는 점점 더 식어갔다. 순옥은 아주 조심스럽게 지훈의 방문을 열어봤다. 그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어라, 벌써 이렇게 늦게까지 자다니. 순옥은 지훈을 깨울까 말까 고민했다. 요즘 지훈은 깨어나기를 매우 싫어했다. 눈을 뜨자마자 할머니를 보면 기분이 나빠진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그 말이 얼마나 상처였는지 순옥은 지훈을 절대 강하게 깨우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또 기다렸다. 드디어 8시 반. 지훈의 방문이 열렸다. 그런데 지훈은 식탁에 앉지도 않고 방문을 박차고 나섰다. 마치 자신을 피하듯이, 마치 자신과는 호흡도 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밥 한 숟갈 뜨지 않은 채 급하게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려는 지훈의 모습에 순옥은 마음이 저려왔다. 지훈아, 밥이 준비되어 있단다. 좀 먹고 가지 그러니. 순옥이 간신히 목소리를 내었다. 하지만 지훈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 저 바빠서 먼저 갈게요. 아침 먹을 시간 없으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 말에는 짜증이, 화가, 그리고 거부감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먹을 시간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 나한테 신경 좀 꺼라는 뜻이었고,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나를 짜증나게 한다는 뜻이었다. 쿵 하고 닫히는 문소리. 그 소리는 단순한 문 닫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을 닫는 소리였다. 그것은 할머니의 사랑을 거부하는 소리였다. 순옥은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망연자실했다. 손주 뒷모습이라도 보려고 따라 나가려는데 문이 닫히면서 탁자 위에서 뭔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돌아보니 어제 저녁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받은 몇 장의 5만 원권 지폐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순옥은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다. 그건 분명 어젯밤 자신이 장롱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고이 넣어두었던 돈이었다. 꼭 숨겨두듯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넣어두었던 돈이었다. 그 돈은 시장에서 하루 종일 나무를 팔아서 번 돈이었다. 땀을 흘리며 벌고 아끼고 아껴 모아둔 그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돈이었다. 내 돈 이게 어떻게. 순옥의 손이 덜덜 떨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심장을 얼음장에 담그는 듯한 차가움이었다. 지훈이가 가져간 것인가? 아니, 설마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손주가 그럴 리 없다고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다. 아마도 실수로 떨어진 것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가져간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어제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제발 좀 신경 끄세요. 그 말 속에 이미 모든 답이 있었다. 그 아이는
할머니의 돈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의 거절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그렇게까지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배신감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순옥은 바닥에 주저앉아 낡은 지갑을 꺼냈다. 지갑 안에는 빛바랜 지훈의 어릴 적 사진이 들어 있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지훈의 모습과 지금의 지훈은 너무나 달랐다. 그 눈빛, 그 순수한 미소. 언제부터 그것들이 사라져버렸을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손주가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그녀는 사진을 부여잡고 한참을 흐느꼈다. 눈물이 사진을 적셨다. 사진 속에 어린 지훈의 얼굴이 흐려졌다. 마치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의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듯했다. 평생을 남에게 베풀며 살아왔던 순옥에게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다. 자식들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배신은 다였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었고 계획된 것이었다. 돈보다도 손주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아픔이 더 컸다. 그녀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일한 혈육에게 마저 버림받고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더 큰 상처를 입었다. 이제 자신은 정말 혼자였다. 자식들도 먼저 떠났고 손주도 이제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이 세상에 자신을 필요로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낡은 부엌에서 그녀의 눈물은 계속해서 떨어졌다. 차려놓은 밥은 식어가고 반찬들은 초라해 보였다. 된장찌개는 식으면서 그 표면에 하얀 기름이 떠올랐다. 마치 그녀의 희망도 차갑게 식어가듯이. 순옥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무거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밥상 위에 밥, 반찬, 된장찌개.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녀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할머니인지를 증명하는 물증들처럼.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었다. 그 모든 음식을 바닥에 흘려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음식들도 그녀의 일부였기 때문이었다. 그것들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을 버린다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순옥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추락하는 자신을 그저 지켜보면서. 그날 이후 순옥은 지훈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졌다. 애써 모르는 척했지만 지훈의 싸늘한 시선과 무심한 말투는 그녀의 가슴을 매 순간 짓눌렀다.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 느낌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지훈은 이제 대놓고 순옥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식탁에 마주 앉으면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밥을 허겁지겁 먹고는 채 다 먹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순옥을 향한 거부의 신호였다. 할머니, 밥이 왜 이래요? 맨날 똑같은 반찬, 지겹지도 않으세요? 이러다 진짜 영양실조 걸리겠네. 순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밥을 먹을 뿐이었다. 꾹꾹 눌러 담은 슬픔은 그녀의 목을 메이게 만들었다. 밥알이 목에 걸려 넘어가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애써 삼켰다. 매일 아침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다. 순옥이 정성껏 준비한 밥상,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는 지훈. 이 악순환은 계속되었고 순옥의 마음도 함께 점점 시들어갔다. 어느 날 지훈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왔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거친 욕설과 웃음소리가 낡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순옥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자신의 존재가 불편함이 될까봐 더욱 작아지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거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말투는 조소로 가득 차 있었다. 야, 우리 할머니 진짜 구닥다리야.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 완전 꼰대라니까. 맨날 아침부터 남을 반찬이나 먹으라고 하고 어디 내놓기도 창피해. 근데 왜 자꾸 쓸데없는 말로 우리를 막아? 할머니는 정말 구식인간이야. 지훈의 친구들은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순옥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부엌에서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순옥의 손이 얼어붙었다. 자신의 손주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혐오한다는 사실에 그녀는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래, 그리고 옷도 봤어? 정말 촌스러워. 저 할머니가 밖에 나갔을 때 우리랑 같이 가야 하는데 창피하지 않아? 맞아, 맞아. 진짜 옛날 사람이야. 우리 할머니는 적어도 현대적이잖아. 그들의 말들은 칼처럼 순옥을 베었다. 순옥의 손에 들린 접시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존재가 손주에게는 그저 조롱거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순옥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미리 남겨둔 음식을 챙겨 나와 아이들 앞에서 말없이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도 또다시 그녀를 조롱했다. 할머니, 이거 언제 만든 거? 맛이 안 나네. 진짜 요즘 음식 아니다. 저런 음식은 우리 엄마가 만드는 게 훨씬 낫지. 그 말들이 순옥의 가슴을 더욱 깊게 상처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항변도 하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 싸울 힘도 목소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부터 지훈의 조롱은 더욱 심해졌다. 그녀의 낡은 옷차림, 더딘 행동, 그리고 때때로 깜빡하는 기억력까지도 지훈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지훈은 심지어 순옥의 앞에서 대놓고 친구들에게 그녀를 흉보기도 했다. 할머니 또 뭐 하시냐고? 그 낡은 옷 여전히 입으시네. 진짜 신경 쓸 시간도 없으신 건가요? 할머니, 그 폰은 뭐예요? 아직도 그런 옛날 폰을 쓰세요? 정말 놀랍네요. 그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순옥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방으로 물러났다. 더 이상 반항할 힘이 없었다. 순옥은 이제 지훈의 눈조차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작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세상의 모든 비난과 모멸감을 혼자 감당하는 듯 보였다.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어린아이처럼 말이다.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밤이 되면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울었다. 손에 들린 사진은 점점 더 낡아갔고 그녀의 심장도 함께 낡아갔다. 그 사진 속의 어린 지우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안고 있었다. 그때는 왜 변해버렸을까?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생각에 순옥은 때때로 이 모든 일을 끝내고 싶다는 위험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아직도 남아있는 할머니의 책임감과 희미한 희망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지훈이는 자신의 손주였다. 아무리 상처를 주어도 그 마음을 버릴 수는 없었다. 사랑이 가장 깊은 상처도 되고 유일한 희망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고 순옥은 생각했다. 더 이상 이대로 손주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며 이 비참한 삶을 이어갈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을 지키고 손주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순옥은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돈도 힘도 없는 늙고 병든 할머니였다.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그녀는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며 고민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 젊은 시절 자신이 운영했던 작은 식당이 떠올랐다. 그 식당은 비록 작은 동네의 허름한 식당이었지만 순옥의 손맛과 따뜻한 인심은 꽤나 유명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존경받았다. 그 시절이 자신의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을 먹으며 감사해하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였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던 시간들. 순옥은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지금 당장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다시 빛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수첩에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자신만의 비법 레시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순옥의 어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온 귀한 레시피들이었다. 서툰 글씨로 적혀 있던 그 레시피들은 순옥의 인생 자체였다. 각 음식마다 그 음식을 언제, 어디서 만들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누가 그것을 먹었는지에 대한 추억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순옥은 그 수첩을 들고 가슴을 졸이며 예전에 인맥이 있던 동네 사람들과 용기를 내어 연락을 시작했다. 20년은 더 된 사람들이었다. 처음에는 모두 의아해했지만 순옥의 진심 어린 모습과 불타는 의지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순옥 할머니, 오, 정말 오래 봤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뭐하고 계세요? 낡은 단칸방에서 순옥은 몰래 요리 연습을 시작했다. 손이 덜덜 떨리고 굽은 허리가 아팠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새 음식을 만들고 아침이 오면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음식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손맛이 되살아났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손주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싶었다. 순옥은 자신만의 사회적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무시했던 손주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다시 일어서는 것.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 순옥이 택한 가장 고귀하고도 강력한 복수였다. 그녀는 낡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손은 떨렸고 가슴도 철렁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리 강좌를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할머니, 나이가 좀 있으신데요. 괜찮으실까요? 처음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 말은 순옥을 다시 한번 상처내었다. 그녀도 나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설득했다. 이 수첩에 제 평생의 레시피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나이는 제 능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 열정이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결국 그녀의 진심이 통했고 작은 요리 강좌가 조심스럽게 열리게 되었다. 순옥은 처음 강좌에 나타났을 때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녀는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요리 강좌를 진행했다. 그녀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삶의 지혜와 정성이 담겨 있었다. 이 나물 반찬은 단순히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을 위해 정성껏 만든 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옥이 강좌를 진행하면서 한 이 말은 학생들의 심장을 찌르렀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서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그녀의 진심과 따뜻한 손맛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순옥의 요리 강좌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처음에는 5명이 참가했던 강좌는 어느새 20명을 넘어섰다. 사람들은 순옥의 삶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단순히 요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가르쳤다. 할머니, 당신의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제 엄마가 생각났어요.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무언가를 만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순옥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짝 핀 미소가 번졌다. 밤거리를 걷던 사람들도 순옥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낡은 한복 차림하지만 당당한 걸음걸이의 할머니.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였다. 순옥의 요리 강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그녀는 조금씩 잃었던 활력을 되찾고 있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던 강좌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행사가 되었다. 순옥은 3가지 새로운 레시피를 준비하기 위해 밤새 손질을 거듭했고 재료들을 정성껏 고르고 다듬었다. 어느 날 강좌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지훈과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지훈은 예상치 못한 순옥의 변화에 당황한 듯 보였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세월이 순옥의 얼굴에서 무엇인가를 벗겨냈고 동시에 그곳에 새로운 무언가를 가져다 놓았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 대신 고요하지만 당당한 무언가가 그곳에 자리 잡았다. 할머니는 더 이상 구부정하게 보이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가 그녀의 척추를 다시 일으켜 세운 듯 그녀의 자세가 예전보다 훨씬 곧게 펴져 있었다. 순옥의 옷도 달라져 있었다. 낡은 옷은 여전했지만 그것이 주는 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그 옷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입혀진 듯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였다. 그녀의 머리도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밝은 기운이 돌고 있었다. 지우는 그런 순옥의 모습을 보고 한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조롱이나 무시의 흔적이 없었다. 오히려 당혹감과 함께 묘한 죄책감이 엿보이는 듯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우는 순옥을 발견하고는 순간 멈칫하며 시선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결국 고개를 돌려 순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한 일을 직면하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순옥은 지훈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다. 마치 누군가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발걸음인 듯했다. 지우는 그런 순옥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마치 홀린 듯이 바라보았다. 그 밤 순옥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자리 잡았다.
과연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지훈을 향한 복수가 정말 올바른 길일까? 복수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그 순간마다 문득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지훈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을까? 어쩌면 지훈에게도 말 못할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순옥은 지훈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단순한 응징이 아닌 손주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쪽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증오심은 서서히 연민으로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변해갔다. 순옥은 조용히 지훈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잠든 지훈의 책상 위에는 낯선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에게는 그 봉투가 마치 지훈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이 될 줄은 순옥은 아직 알지 못했다. 편지 봉투 안에는 한 통의 병원 진단서와 함께 지훈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진단서에는 급성 백혈병이라는 충격적인 병명이 적혀 있었다. 지훈의 나이에 걸맞지 않은 너무나도 가혹한 병명이었다. 순옥의 손이 떨렸다. 진단서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된 손주였어요. 할머니 돈에 손 댄 거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 너무 살고 싶었어요. 치료비가 필요했어요. 할머니께 차마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저를 미워하실까봐. 순옥은 쪽지를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다. 지훈의 싸늘했던 태도, 돈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신을 향한 무시가 모두 이 병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순옥은 큰 충격을 받았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해석되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그녀는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손주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미안함과 죄책감만이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동안 손주를 오해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바보 같게 느껴졌다. 순옥은 조용히 지훈의 방문을 닫고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막대한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막막함과 함께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의 유일한 혈육이자 살아갈 이유였다. 순옥은 지훈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에게 지훈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 급성 백혈병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시 입원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순옥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치료비는 상상 이상이었다. 이미 넉넉지 않은 살림에 순옥의 전 재산을 털어넣어도 부족하다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다시 예전처럼 시장에 나가 나무를 팔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돈을 모았다. 그녀의 낡은 손은 매일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할머니가 돈이 필요하시다고요? 네, 제 손주가 병에 걸렸어요. 순옥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보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순옥의 안타까운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예요. 한 사람이 준 돈은 적었지만 그 돈 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요리 강좌를 듣던 학생들도 작은 정성을 모아왔다. 할머니,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순옥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막막함 속에서도 지훈을 위해 묵묵히 처절하게 싸워나갔다. 이는 단순한 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그녀 자신의 싸움이기도 했다. 매일 아침마다 그녀는 시장에 나갔고, 낮에는 누군가의 집에서 청소를 했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일했다. 밤이 되면 지훈의 병원을 찾아가 그의 옆에서 밤새 지켜보곤 했다. 그 과정에서 순옥은 지훈에게 무언의 용서를 전했다. 지훈아, 할머니는 이미 다 용서했다. 너는 오직 나을 생각만 하렴. 시간이 흐를수록 지훈의 병세는 악화되었다. 젊은 나이에 걸린 백혈병은 진행 속도가 빨랐고 지훈의 몸은 나날이 쇠약해져 갔다. 순옥은 지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낡은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노동을 이어갔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지쳐갔지만 지훈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냈다. 하지만 지훈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긴 싸움에 순옥은 점점 더 지쳐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피어올랐다. 왜 하필 자신의 손주인가? 왜 이렇게 가혹한 병인가? 그녀는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받아야 하는가? 그러던 어느 날 병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지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위독하다는 것이었다. 골수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순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지훈을 향한 미안함, 자신의 무지함에 대한 후회, 그리고 이 잔혹한 세상에 대한 원망까지. 그녀는 주먹으로 차가운 병원 바닥을 피가 나도록 내리쳤다. 왜 하필 내 손주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야? 왜 착하게 살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순옥의 절규는 낡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순옥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흐느끼며 지훈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 안에는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지훈이 있었다. 순옥은 지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훈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내 마음도 모르고 너를 오해하고 미워했던 내가 너무나 한심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살아줘. 제발 할머니 말 들어줘. 그녀는 지훈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미안함과 사랑의 말을 쏟아냈다. 지훈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순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할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순옥은 다시금 희망을 보았다. 지훈은 아직 살아있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고난이 따르더라도 지훈을 살려낼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 순간이 순옥 할머니를 영원히 변화시켰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신만의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오직 손주의 생명을 지키는 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순옥은 지훈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집을 팔고 남은 전 재산을 지훈의 치료비에 쏟아부었다. 그리고 자신은 작은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 고시원은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지하방이었다.
곰팡이가 핀 벽, 낡은 침구류, 그리고 항상 축축한 공기. 하지만 순옥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삶은 극도의 궁핍 속으로 내몰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지훈의 병원 생활은 길어지고 순옥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지훈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지훈에게 더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주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지훈이 먹을 영양식을 정성껏 만들었다. 제한된 생활비 속에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그녀는 밤새 생각을 거듭했다. 지훈이가 회복하려면 좋은 음식이 필요해. 무엇으로 영양가 있는 밥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순옥은 자신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병으로부터의 회복을 돕는 음식들, 면역력을 높이는 재료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수첩에 적혀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병원으로 향했다. 매일 저녁 7시,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밤에는 지훈의 옆에서 잠 못 이루고 간병하며 지훈의 손을 놓지 않았다. 만약 지훈이 방향을 바꾸면 그녀는 즉시 깨어서 그를 도와주었다. 지훈이 괴로워하면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녀의 지극한 보살핌과 따뜻한 사랑 덕분일까 기적이 일어났다. 지훈의 병세가 기적적으로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의사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 속도였다. 이상합니다. 보통은 더 시간이 걸려야 하는데 할머니가 하신 일이 뭐였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했을 뿐입니다. 순옥은 의사에게 그렇게 대답했다. 순옥은 지훈의 회복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처절한 노력과 헌신적인 사랑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병상에서 힘겹게 일어나 순옥을 마주 안았다. 그의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생기로 가득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훈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순옥은 지훈의 등을 말없이 토닥이며 아무 말 없이 그를 꼭 안아주었다. 그 순간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지훈을 용서하고 그를 다시 삶으로 이끌어낸 것. 병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을 건져 올린 것. 그것이 순옥의 진정한 복수였다. 그녀의 복수는 파괴가 아닌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강자의 방식이었다. 미워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였다. 지훈은 오랜 투병 끝에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 순옥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극한 보살핌 덕분이었다. 지훈은 퇴원 후 할머니에게 그동안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했다. 할머니,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살겠습니다. 할머니께 받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은혜를 갚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는 진정으로 할머니를 돌보며 살아갔다. 그가 학교에 복학한 후 그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젊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책임감 있고 감사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한 인간이 되어 있었다. 순옥은 지훈의 변화된 모습에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았다. 지훈은 할머니를 모시고 다시 예전의 낡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할머니의 레시피를 이어받아 작은 식당을 열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순옥의 따뜻한 손맛과 지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식당은 금세 동네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 식당에 오는 것이 단순한 식사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순옥과 지훈의 사랑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 사랑이 담긴 음식을 먹으며 자신들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할머니, 당신의 이야기가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은 진정한 강자예요. 손님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사랑했을 뿐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힘이에요. 지우는 식당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으로 할머니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 낡고 허름했던 집은 깨끗하게 수리되었다. 그는 그 과정에서 할머니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 난방이 잘 되는 방, 햇빛이 잘 드는 거실, 편한 부엌. 모든 것을 할머니의 편의를 위해 설계했다. 순옥은 이제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지 않았다. 깨끗하고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순옥이었다. 그녀는 항상 환한 미소를 지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할머니이자 삶의 지혜를 전하는 따뜻한 스승으로 남아 있었다. 지우는 식당의 수익금 일부를 백혈병 환우들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과 도움을 전하고 싶었다. 할머니,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순옥은 그런 지훈의 대견한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정의의 승리를 맞이했다. 무시와 조롱을 사랑과 용서로 극복하고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녀의 희생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더욱이 그 사랑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순옥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할머니와 손주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구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인류 보편적인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순옥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8순이 넘는 나이였지만 지훈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편안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훈은 곁을 지켰다. 할머니, 저기 있어요. 할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감사의 목소리였다. 순옥은 지훈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 그 손에는 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서서히 초점을 잃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다. 순옥은 떠났지만 그녀의 깊은 사랑과 삶의 지혜는 지훈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지훈은 할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식당을 더욱 크게 키웠다. 그는 할머니의 이름을 딴 순옥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며 할머니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했다. 그의 식당은 단순한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가 담긴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따뜻한 음식과 함께 삶의 위로와 희망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다. 할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음식을 먹으면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에요. 지우는 더 이상 과거의 철없고 방황하던 손주가 아니었다. 그는 할머니의 위대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어른스럽고 책임감 있는 한 사람이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며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식당의 이름은 순옥이었다. 그 이름 앞에는 항상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 사랑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순옥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신문사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소개했고 방송국에서도 그녀의 삶을 다루었다. 한 할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꾸었는가. 그녀의 삶은 무시와 편견을 넘어선 위대한 사랑과 용서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지우는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된 한 인간의 새로운 탄생을 보여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읽고 듣고 보면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했는가? 내가 누군가를 버렸거나 상처 주지는 않았는가? 내 안에는 순옥 같은 사랑이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렸다. 순옥 할머니와 지훈의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의 이야기였고 미래의 이야기였다. 그것은 누가 읽든 누가 들든 누가 보든 항상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였다. 사랑의 이야기였다. 용서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의 이야기였다. 이 세상에 아직도 순옥 같은 할머니들이 있을 것이고 지훈처럼 변화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이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고 밝게 만들 것이다. 순옥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 사랑이 가장 큰 힘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은 분명히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지훈의 가슴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이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것이 순옥 할머니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